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일자리 확충, 복지 재원 마련에는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목적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데 재원 마련을 놓고는 생각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서 기업 법인세 실효세를 올리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며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OECD의 오늘 발표를 보면 한국은 OECD 34개의 나라 중에서 22번째로 술을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생각보다 적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술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문화와 또 시장을 보면 생각보다 술로 인한 걱정 많이 하게 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월요일입니다. 때이른 더위도 찾아오는 요즘 제철 먹거리와 농수산 관련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사실 조금 어렵다 갸우뚱하는 청취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서도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 안전망과 또 재원 확충을 위한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그간 감면해왔던 비과세 이런 것들 대폭 줄여서 올리겠다. 금융 임대소득도 마찬가지로 손을 대겠다 얘기를 했죠. 전반적으로 실효세를 올린다라는 개념인데요. 이 실효세가 무엇이고 또 올리면 얼마나 달라지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법에 이 숫자로 나와 있는 세금, 세율을 못 건드리고 안 건드리고 실효세율을 올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 실효세율 인상이라는 방향 또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보통 세율 그러면은 법에 정해준 법정 세율, 즉 명목 세율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실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비과세도 있고 소득공제도 있고 세액공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가 여러 정책적을 목적으로 이렇게 빼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것을 빼주고 난 그 세금을 실제 소득 대비를 보면은 실제 얼마 내느냐 하면은 명목세율하고 이제 틀리게 이제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실효세율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실효세율이 실제 이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는 그 세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겠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목세율은 건드리지 말고 네. 비과세 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축소하면 바로 실효세율이 올라가는 것이 되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세수를 좀 확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지금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찬반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요. 내리지 마라. 이 기업들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안 좋다라고 보시는 쪽. 아니다. 그간에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만큼 이런 부분에 확충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찬반이 명확한데 주로 사용되는 근거가 해외와의 비교거든요. 네.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일단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실효세율 낮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교수님? 이게 실효세율은 그 계산하기가 사실은 이 개념적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은 네. 실제 이거 계산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고 국제 비교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네. 왜 그러냐면 실효세율은 각 기업마다 낸 세금을 알아야 하는데 네. 실제 알질 못한 상태에서 실효세율을 구하기 때문에 네. 이 실효세율은 이 학자들도 구하기도 어렵고요. 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효세율을 국제 간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GDP 대비로 이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GDP로 대비 법인세 총 거둔 거로 하게 되면 오히려 법인세 수가 OECD 국가에 비하면 우리가 낮지가 않은 거로 나와 있고 네. 소득세는 낮은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 등 이 실효세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국제 비교에서 논란이 지금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근거만 가지고 논쟁하는 걸 들어도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네, 어렵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래도 지금 정부라든지 이 복지 일자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에서는 올리겠다. 실효세율을 통해 그렇습니다. 올리겠다 얘기를 나왔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법인세 부분하고 소득세 부분, 부가세 부분 이것이 우리 국세 중에서 75% 차지하느냐 하니까요. 네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걸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네. 법인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좀 그 실효세율이 좀 낮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네. 그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60만 개 정도의 이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대략 576개 기업 아주 적죠. 이 네. 기업이 세금이 내는 게 57%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기업이 공제 감면세액 총액을 보면은 그 비중은 65%가 되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총 세부담률보다 공제 감면율이 좀 많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거를 보면 뭐 500억 수준으로 보면 한 5,100 그러니까 매출액 500억 기업을 보면 한 5,100개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런 기업은 세금을 이 법인세 중에서 77%를 내고요. 세공제는 한 79% 되니까 결국은 500억이 넘는 전체로 보면 그 세금 부담과 이런 각종 감면, 공제 감면율이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서 네. 특별히 중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렇죠. 500개 기업 중심으로 보면은 조금 공제 감면이 좀 많아서 실효세율이 다른 기업보다 낮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런 식에서 보면은 기업에 이런데 각종 공제를 줄이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소득세 입장에서 보면 금융소득이라든지 네.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주식 양도 차익에 이런 상당히 우리 세금을 많이 혜택을 줘왔는데 네. 이런 부분을 좀 축소해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한 20% 정도 특히 대기업 이렇게 소득이 좀 집중되어 있던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실효세를 올려보겠다 이런 정부의 얘기와 더불어서 사실은 개인들 그러니까 흔히 월급 생활자라고 하잖아요. 이 소득세 내시는 분들은 지난 한 5년 전과 비교해봐도 20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 법인세는 왜 그대로냐. 이거 형평성 문제에서도 좀 살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인세 부분이 이제 논란이 많은데 물론 2011년에 44조 거치고 네네. 2015년에 45조니까 1조뿐이 안 거쳤지 않느냐 이렇게 네. 이제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만 사실은 2014년과 15년 사이를 보면 3조가 껑충 뛰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2011년, 12, 13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14, 15는 이제 세금이 법인세가 이제 올라갔는데 네. 그때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면 명목세율은 가만히 있었지만은 네. 2011년 이후에 최저한세율을 상당히 높여가지고요. 네. 14, 16, 17에서 2015년 17%까지 최저한세율을 냈다. 그러니까 최저한세율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낮은. 네. 그렇죠. 공제를 받고 나면 17%보다 더 밑으로 내게 되지 않느냐. 네네. 따라서 최소한도 17% 이상 내라. 그러니까 실효세율이 17% 이상은 내라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대략 19%가 넘었는데 요번에 또 뭐 각종 그 비과세 감면 축소하면 20%가 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지적이 법인세의 경우에는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이 뭐 개인 소득과 단순 비교는 물론 여러 가지로 규모라든지 또 방식 면에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세금에 대해서 좀 조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대기업 R&D 공제가 이제 세부안으로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들이 R&D 안 하지 않냐 이런 우려도 나와 있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법인 쪽에서는 투표권 없는 법인만 왜 이렇게 괴롭히냐 이런 항변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정책 말하자면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각종 세금 혜택의 투자세 공제가 있는데 네. 지금 그 일반 대기업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그 분이 이제 역시 그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연구 인력 개발 세액 공제라고 한 1조 7천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네. 아주 그 월등히 다른 그 세액 공제보다 높은 겁니다. 네. 근데 이 R&D 투자액이 1조 7천억을 전부 없앤다 하더라도 세수가 팍 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총액 1조 7천억이
6천억이니까. 예, 따라서 이 각종 공제 감면세액이 한 9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것을 다 없앤다고 한다고 해도 엄청 그 세금이 늘어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또 다 없애기도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이 실효세율로 명목세율을 만지지 않고 실효세율만 가지고 조금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뭐 실효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마치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숫자는 그대로 두고 내부에 있는 여러 계산 방식을 조정한다 이런 개념인데 명목세를 올릴 경우에는 어떨까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명목세율을 낮추고 있으니까 한국의 한 학자분께서는 정상 갔다 내려오는 사람하고 아직 등산로 초입에 있는 사람하고 같냐 이렇게 항변도 하셨는데 명목세는 우리는 올릴 수 없나요? 이게 이 각 나라마다 뭐 사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뭐 조정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요. 네네. 우리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대기업이 대부분의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게 성장해서 국제 수준을 감안하지 아니하는 이 조세 정책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어가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복지재원 등 여러 재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법인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까지 실효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이유도 국제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명목세를 만지지 않겠다 그랬던 뜻이었거든요. 네. 따라서 이것을 올린다는 건 쉽지 않고 또 명목세율이든 무슨 세율이든 실효세율이든 사실은요 전가가 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과세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 등 그 하부층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경기 전체에 그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금 인상은. 예, 이런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세금 인상 자체가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더 부정적 영향이 있다라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사실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예, 정치인들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효세율을 조정해도 재원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효과들도 속 시원하게 나오는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면 뭐 명목세율을 올리는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하신 부담이 있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돈은 필요한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서는 정부가 취해야 될 재원 확보 어떤 다른 대안이나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법인세에서도 이제 약간의 그 비과세 감면 축소 이런 거는 조금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 소득세 부분에서도 임대소득이라든지 뭐 주식 양도 차익이라든지 뭐 우리가 또 금융소득에 대한 걸 할 수는 있는데 법인세를 그 궁극적으로 이렇게 증세 모드로 가게 되면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보면 그것이 곧 세수의 확보에 연결된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고요.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 아주 신중한 접근이 되고 다만 이 지출 부분을 먼저 우리나라는 정해놓고 세수를 우리가 또 재원을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정교한 계획이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 중에 법인세 명목세를 올리거나 혹은 실효세를 줄였을 때 그것이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개인 소득자들한테 이렇게 압력 부담이 갈 수 있다라고 우려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보완할 만한 좀 얘기는 없을까요? 만약에 결정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네, 이게 지금 뭐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고소득자 또 대기업에 대해서 과세를 많이 한다는 면을 자꾸 강조하지만요. 어느 정도는 뭐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걸 과도하게 되면 그것은 곧 법인의 세금도 코스트가 되기 때문에 원가가 되기 때문에 그 원가 부담이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법인의 기업들의 행동은 원가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 매출을 조정하는 것인데 매출 부분은 국제 글로벌에서는 완전 경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생산에 필요한 할 때에 부품이나 이런 것이 좀 종전보다 상당히 쪼이는 그러한 양태를 볼 수도 있다는 면을 제가 지적을 해드린 거고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기업에 대한 그 과세는 신중한 편으로 우리가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언제나 매출은 항상 그대로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은 그대로 있다는 전제에서 자꾸 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전제 되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디로 불똥이 튈지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느끼는 경제 공감사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도 얘기했지만 경제 얘기 중에서 세금 얘기 참 어렵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 방식이 또 시원한 결과로 바로 보이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국민들 대부분 세금 내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명목으로 기업들은 세금을 내고 있고 개인들은 소득세 명목으로 내고 있죠. 세금 명시된 그대로 내진 않습니다. 이를테면 여러 가지 상황, 또 여러 가지 투자에 따라서 세금을 감면받기도 합니다. 그 돈이 돌고 도는 순환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런 거겠죠. 정부는 그간 여러 가지 감면해 주었던 것들, 특히 대기업이라든지 고소득층에 대해서 감면했던 걸 줄이겠다라고 하지만 당장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대기업 또 고소득자의 감면이 자칫하면 중소기업이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부담으로 되돌아올까, 이런 걱정까지 쌓여 있습니다. 방법 자체는 옳습니다. 목적도 옳습니다. 하지만 치밀하고 부작용 없는 방법을 세워야 그 방법, 그 목적이 그 방법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세금 감면, 세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생생경제1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오후 3시 27분 58초, 59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만나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산업대출이라는 부분은 또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1천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산업대출이라는 거는 개인 사업자를 포함해서 기업, 그리고 병원, 공공기관, 이런 데들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말합니다. 네. 1분기 산업대출 잔액을 보니까 1,001조 7천억 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서 16조 원가량 늘었는데요. 이 산업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선 거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업종별로 보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이런 데서 모두 늘었는데요. 제조업 대출 잔액은 석 달 사이에 6조 2천억 원 증가했는데 이게 작년 4분기만 해도 9조 3천억 원 감소했었거든요. 그런데 올 들어서 이제 수출 좋아지고 이러면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좀 빌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업 대출은 주로 부동산업에서 증가했는데요. 부동산업 대출 잔액이 4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보통은 1분기에 주택 거래가 줄어서 이 부동산업 대출도 많이 안 나가는데 올 들어서 서울 집값 상승하고 이러면서 대출도 같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건설업 대출은 1조 9천억 원 늘었는데요. 이 증가액이 2008년 3분기 이후 최대를 보였습니다. 예, 가계대출과는 또 다른 양상이군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추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추경 지금 좀 논란에 있긴 합니다만 다음 주에 추경안이 제출된다고요. 네, 정부가 다음 달 7일에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을 제출하기로 확정했고요. 여당은 국회 통과 데드라인을 다음 달 27일 정도로 정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또 청와대에 일자리 사원법안까지 설치하면서 이 일자리 만들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야당이 얼마나 협조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야당의 반대가 좀 상당하거든요.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네. 사실 이 추경 난발 막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상으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혹은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라든가 경제 협력, 이런 대내외의 여건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네. 지금 상황이 경기 침체 같은 요건에 맞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없이 추경을 편성하면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바른정당도 재원조달 방안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요. 네. 국회에서 발목 잡혀 있는 기간이 길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을 어떻게 쓸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경제 전체를 위해서 좀 결단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실업 문제 재난 수준이라고 여러 번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합의점은 안 보이는군요. 요새 부동산 시장도 뜨겁습니다. 이 정부의 성향상 부동산 좀 침체되거나 제한이 많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고공비행하고 있네요. 네, 일단 전셋값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니까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재계약할 때 추가로 6,190만 원을 올려줘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구별로 보면 서초구의 경우에는 재계약할 때 무려 1억 5천만 원가량을 더 내야 됐고요. 강남구도 1억 2천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송파구와 강서구도 한 7, 8천만 원가량 올려줘야 되는데요. 지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주도가 4,600만 원 더 들었고요. 경기도, 인천, 대구, 광주 이런 곳에서도 3천만 원 이상씩은 올려줘야 됐습니다. 네. 부동산 114가 조사한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0.08% 올랐는데요. 주간 전세값 상승률로 보면 지난해 113 대책 발표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강남 4구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 때문에 이주 수요가 강남권을 넘어서 인간의 강북 지역까지로 좀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전세 시장에는 홀수의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에 전세 계약이 좀 크게 늘어난 이후에 2년마다 원래 전세 계약이 이제 2년 단위로 그렇죠. 이루어지고 2년 단위죠. 있잖아요. 그래서 2년마다 홀수해에 전세값이 크게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올해가 2017년이니까 이 징크스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특히 서울 지역의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지금 계약 만료 앞둔 세입자들 부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규제를 좀 우선하는 정부가 아닐까 이런 전망 때문에 좀 잠잠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르고 있거든요. 추가로 규제책 같은 거 등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전세값도 물론이와 이제 지난 한 주간 아파트 매매값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서울 강동구 아파트 매매값이 0.5%가량 올랐고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이런 곳에서도 0.2에서 0.3% 정도 올랐는데요. 일부 재건축 단지 가격은 이상급도 현상 보이고 있고 강남권에는 아예 매물이 자체를 감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 전세값까지 오르니까 이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에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 네.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또 가계부채 관리 위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고 또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150%가 넘지 않도록 하는 이 총량 관리제 도입하겠다 이랬었잖아요.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렇게 규제책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좀 전세값이 더 오르고 민간 임대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전월세 상환제가 도입이 되면 단기간에 전세금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1989년에 이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전국 주택의 전세값이 17%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정말 올린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 따라 이렇게 올리는 부분까지 좀 예측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톱뉴스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부동산값 들썩 이걸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에 대한 우려로 주택시장 움츠러들 것이다 이렇게 우려했었는데 완전 빗나간 모습입니다. 네, 강남에서 아파트값이 한 달 사이에 5천만 원, 1억 원씩 이렇게 오르니까 지금 실수요자들은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참여정부 때처럼 보유세 강화, 이런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슬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규제도 사실 불구하고 집값 더 뛰었었잖아요. 네. 그런 학습 효과도 작용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파트값 급등 부작용 없이 진정시킬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묘책이 뭔지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규제가 아무리라도 규제를 앞두고 이런 부작용에 시달린다면 규제도 또 빛을 못 볼 것 같다는 걱정이 드네요. 저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앞서 뉴스들 들으시면서 좀 마음속에 걱정 생기시는 분들, 이거 전세값 어떻게 올려줘야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저녁에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OECD가 알코올 소비량을 국가별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34개 중에서 22번째로 알코올을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화가 조금 바뀌고 있는 문제고요.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음주 문화 조금 걱정할 만한 수준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술의 종류 또 술을 마시는 방식들도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뀌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음주 문제 또 한국의 음주 상황에 대해서 좀 심각성 이야기 나눠볼게요. 보건학 박사하십니다. 고려대 연구교수를 맡고 있는 한국보건협회 방형애 기획실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한보건협회 방형애입니다. 예, 오늘 이 OECD 결과 기사만 보면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술 좀 적게 마시는 나라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발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얼핏 보면 이제 순위가 떨어졌으니까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네네.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제 발표된 게 8.9리터, 1년간 한 사람이 순알코올로 8.9리터를 먹는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는 이제 2000년 또 2010년도에도 9.0 정도로 거의 변함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알코올 소비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숨어 있는 거를 좀 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은 와인이나 맥주를 소량씩 식사하면서 자주 먹는 그런 음주 습관인데 비해서 네. 우리나라는 이제 소주 중심의 폭음 문화가 이제 주종을 이룹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술이 와인이나 맥주를 먹은 술이 아니라 소주 같은 이제 고도주의 네. 그런 알코올로 다 소비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유럽에서 유로모니터라고 전 세계 네. 이제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술에 대해서 판매량을 조사하는 그 보고서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10년째 180개 증류주에서 우리나라가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술이 참이슬과 처음처럼입니다. 네, 대표 소주 네. 브랜드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 1위, 3위가 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모두 다 소주입니다. 이걸 다 우리나라 국민이 먹고 있는 거죠. 네. 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도 이 단순 순위 비교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은 네. 좀 즐기자고 먹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자고 먹는다. 이런 문화가 좀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런 굉장히 위험한 음주 형태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생각보다 이 뭐 김영란법 영향도 있겠지만은 폭탄주라던가 접대로 인한 뭐 과음 이런 거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하는데도 가끔 보면 이제 음주 사고들 보도가 되거든요. 신입생 환영회라던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실제로 맥주와 양주를 섞어 마시는 폭탄주가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여기다 탄산, 뭐 고카페인 음료, 이온 음료 이런 걸 섞어 마시는 이제 새로운 어떤 음주 문화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런 걸 마시면 실제로 마시기가 좀 더 순해집니다. 달거나 네. 또는 이제 카페인 음료는 술을 취한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네네. 마비시키니까 사람을 술이 취한 줄 잘 모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마시기 쉬운 달콤한 술, 또 이제 마시기 순한 이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우리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뉴스에 나오는 건 이제 뭐 사망한 사건들만 나오니까. 좀 극단적인 사건들만 나오죠. 네네. 실제로 다치거나 폭력에 휘말리거나 또는 네. 성경험, 원치 않았던 성경험. 네. 이런 것들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한 30%, 3명 중에 1명 꼴은 네. 수업을 빼먹거나 다치거나 또는 뭐 스스로 귀가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네. 이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주종이 바뀌고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뀐다고 해도 문제점들은 그대로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소주가 굉장히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향과 맛, 또 젊은이들, 뭐 젊은이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20대 초반의 어린 친구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음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음주량이나 음주 기회나 인구는 확대하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류회사 입장에서는 남성들은 더 이상 이제 음주 인구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타깃으로 여성을 잡고 있고, 네. 여성의 음주율을 높이려면 천상 과실 소주 같이 달콤한 맛의 어떤 소주를 내놔서 그동안 술을 안 마시던 또는 못 마시던 여성들이 이제 한두 잔 정도 마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새로운 음주 인구를 늘리려는 정책이군요. 당연히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순한 술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여성들이 많이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 자료에서도 보여주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2005년에 비해서 지금 여성의
월간 음주율, 월간 포급률, 고용 음주율이 여성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남성에 비해서 지금 여성이 상당히 음주에 지금 문제 음주 인구로 더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존에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습관적으로 마시던 남성분들의 문제보다 새롭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 좀 다른 사회적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물론 이게 맞습니다. 또 판매 전략 자체를 뭐 대놓고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책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음주 문화의 원인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좀 증류주를 아까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에 속한다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음주 문화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네. 굉장히 그 친목의 하나의 수단으로 씁니다. 그리고 네. 조직에서는 이제 조직의 어떤 조직을 이끄는 하나의 뭐 이렇게 단합 이런 수단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누구와 친하다는 표시 또 내가 조직의 리더이기 때문에 조직을 단결해서 이끌어야 한다는 그런 단합의 의미 이런 어떤 의미로서의 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이제 술을 잘 못하게 되면 그 조직의 일원이 아니거나 누구와 친하지 않은 사람으로 찍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음주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방송에서도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그 2년 전입니다. 그 25세 연예인 술 광고 모델 금지 법안이 발의됐을 때 네. 사회적 반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일본이나 또 미국, 뭐 호주, 영국 이런 나라들은 주류 모델 나이가 25세 미만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술 광고를 못하게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술 광고가 굉장히 그 자유롭고 특히 이제 TV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광고를 네. 음식점에서도 술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음주 문화도 좀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지만 이런 음주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들도 너무 허용적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엑셀은 계속 성능이 좋아지는데 브레이크는 전혀 안 밟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이게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 보면 술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거든요. 네. 혼자 사는 이렇게 자녀들을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보는 그 프로그램도 보면 막 소주병으로 트리 만들어 놓은 것도 나오고요. 그렇죠. 또 아예 술을 마시는 거를 주제로 한 예능 프로도 있습니다. 인생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네네. 그런 경우를 봐도 해외와 비교해 보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술에 대해서 관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네. 네. 관대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회의 어떤 그 술이 사회의 어떤 위험인자인지에 대한 그 문제의식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지금 이제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 뭐 이런 성범죄의 3명 중 1명은 음주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술과 연관이 있군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알코올성 간경화 사망, 또 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 이게 WHO 기준으로 세계 5위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술 때문에 사망하는 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후진국적인 사고가 많다. 폐해가 심각하군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술을 권하는 사회다라는 시각 좀 걱정하는 부분 여러분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좀 사회 인식이나 문화가 중요하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좀 쉽게 되는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법, 제도 보완책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있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건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문화가 바뀌려면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의식이 바뀌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빠른 건 사실 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이제 조금 규제라서 다들 불편해하지만 가장 빠른 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에서 좀 더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좀 보완을 한다면 저는 이제 공공장소 음주를 일부는 좀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장소 음주 제한. 네, 특히 이제 정부가 입법 발의한 후에 한 2번 무산된 그 법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교나 또 병원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음주를 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법안이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적어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병원, 또 청소년 수련시설만이라도 우선 좀, 공공장소로 음주를 좀 제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주류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뭐 찜질방 음주라든지. 국공립공원 주류 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법들, 이런 것부터 우리가 좀 다시 잘 지키면 좋겠고, 또 음주를 하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뭐 등산로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뭐 놀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음주를 법으로 좀 제한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판매 시간을 좀 제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판매 시간 제한이요? 네. 해외에는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24시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편의점 가면 언제든. 유럽이나, 예,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밤 일정한 시간이 넘으면, 네. 그 술이 들어있는 어떤 창고나 그런 그 술 보관된 곳은 자물쇠로 채워버립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가령 밤 12시가 넘으면 술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네네.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술을 파는 그런 그 판매 시간을 조금 제한을 둬서 밤에 이제 술을 먹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그렇죠.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네.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법으로 먼저 제한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술을 즐기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즐기려면 네. 좀 갖춰야 될 안전들은 확실하게 갖추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 연구교수죠. 대한보건협회 방형의 기획실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월요일이 되면 배가 고프다 유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애청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바로 이 코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주간 주머니 사정 고려해서 넉넉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야기들 또 여행 정보까지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생생장바구니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워낙 뭐 프랜차이즈가 많아졌어요. 요새 보면은 다 브랜드가 딱 정해져 있어서 동네 맛집, 뭐 동네 음식점 이런 것도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음식점에 맛집 검색해봐도 핫플레이스라고 매번 올라오는 음식점만 계속 검색되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골목석에 숨어있는 진짜 맛집을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경기도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함께 백반위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백반위크 캠페인은 지난주 5월 27일부터 2주에 걸쳐서 경기도 지역 맛집을 소개하는 코너라고 해요. 네. 이름이 재밌습니다. 백반위크. 흔히 우리가 밥 먹을 때 백반집 할 때 그 백반인 거죠?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어떤 코너입니까? 네, 이 캠페인은 경기도 내 시군과 협의해서 전통시장을 테마로 답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1주차는 5월 31일까지 계속해서 광명시에 있는 광명시장, 부천시에 있는 자유시장을 선정했다고 해요. 네. 두 시장 내에 있는 여러 음식점을 소개하고 이벤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대요. 예,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동네 시장에 대한 이 숨은 맛집들 있거든요. 그걸 네, 좀 그쵸. 다른 분들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겠네요. 네, 이 참여 혜택은 또 어떤 거냐면 네. 쿠폰 제공과 SNS 이벤트인데요. 아, 네. 백반 위크에 참여하는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재방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대요. 네. 가게별로 매일 한정 수량하고 있으니까 31일까지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이 할인 쿠폰은 6월 한 달 동안 해당 식당에 재방문하시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예, 숨은 동네 맛집들 사실 프랜차이즈만큼 여력이 없어서 할인 이벤트 이런 거 못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것도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이 문재영 대리께서는 혹시 자주 가시는 그런 숨은 식당이 있나요? 근처에 시장을 제가 아직 네. 못 가봤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저는 집 근처에 국수집이 정말 대단한 집이 있는데요. 저도 한번 참여를 권유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SNS 이벤트에서 뭐 이런 할인 쿠폰 받으려면 또 어떤 참여도 해야겠네요. 이벤트 같은. 네, 이것도 5월 31일까지 하는 이벤트인데요. 참여 식당에서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시고 네. URL을 백반위크 이벤트 포스팅에 댓글로 남기시면 응모 완료됩니다. 네. 이 해시태그 샵 네이버 백반위크 꼭 달아두셔야 되고요. 네. 이 현수막을 배경으로 같이 찍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 하는데요. 당첨되면은 네이버 페이 5,000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예, 맞나요? 네, 괜찮네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동네 숨은 맛집인데 그러면 참여를 좀 권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골목 상권도 살리는 기분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뉴스와는 또 달리 지금 오늘 덥거든요. 아직 모내기 한창일 텐데 좀 가뭄이 몇 해째 심한 것 같아요. 가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힘든 모내기철인데 농민분들 마음 아프시게 또 봄 가뭄이라고 합니다. 네. 소양강 댐은 강 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상황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예. 강원과 충청 지역의 주요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이 40에서 5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올해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이고 1973년에 관측한 이래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예, YTN 뉴스에서도 지금 계속 현장 기자를 보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긴 한데 쌀값도 떨어지고 진짜 걱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내기도 늦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따라 는 모내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충남농업기술원이 는 모내기에 적합한 쌀 품종 몇 가지를 추천했습니다. 네. 품종명은 운광, 산들진미, 설레미, 조아미 이렇게 4가지인데요. 네. 이 품종들은 수량성이 높고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늦은 모내기 때 요 4가지 품종 이 농업 관련된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가 안 오니까 또 다른 농산물은 어떨까?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물가 알려주시죠. 네, 이른 무더위로 인해서 소비자분들 입맛도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다다기 오이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출하량은 꾸준한데 무더위로 인해서 오이 냉채용 수요가 증가했고 요식업소 수요가 상승하면서 이번 주 가격 약간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네. 또 청양고추도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얼마 전에 제가 청양고추 가격이 폭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네, 맞아요. 네, 지속적인 가격 하락세로 인해서 농가에서 출하를 조기에 종료하거나 재배 면적을 줄였다고 하는데요. 네.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름에 시원한 오이 냉국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시고요. 내려가는 품목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에 가격 하락하는 품목은 당근, 감자 이렇게 2가지가 있겠는데요. 네. 당근은 봄 당근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작황도 상당히 양호하다고 해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5%나 늘어나면서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네. 1kg에 3,500원 정도면 사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감자는 얼마 전까지 시설 하우스였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감자철을 맞아서 노지에서도 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산지는 전남 보성 등지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 100g당 한 4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가격이 하락하는 품목은 당근과 감자인데요. 또 이 영양가 보충에 요즘 같은 봄철에 좀 지칠 때 필요합니다. 이제 늦봄이죠. 당근, 감자 잘 볶아서 소금만 살짝 간하면 아주 맛 좋은 식사, 반찬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팁으로 전해드리고요. 자, 끝으로 이제 6월이 곧 다가옵니다. 네. 이 제철 농산물 하나쯤은 알고 있어야 장에 가서도, 마트에 가서도 좀 아는 척 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과일을 제가 소개 안 해드린 것 같아서 네네. 6월에 제철 농산물로는 참외를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참외, 네. 이 시원한 참외가 무더위를 나기에 가장 제격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이 참외는 또 임산부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도움되죠. 네, 왜냐하면 이 참외 안에는 칼륨, 철, 아연 그리고 엽산과 같은 영양분들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거든요. 네. 이 성분들이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빈혈도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이나 마트에서 이 참외 구입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색이 짙은 노란색인 것을 고르시고요. 네. 과피가 단단하고 두꺼운 게 더 오래 저장 가능한 참외라고 합니다. 예, 또 뭐 취향상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다 긁어낸 다음에 과육 맛있게 드시고요.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위험을 감소시키는 참외. 제철 과일이니까 또 많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생경제 생생장바구니는 제철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도 좀 도움되는 얘기, 또 기분 좋은 얘기, 배고픈 이야기 해주셨네요. 오늘도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8106님. 밀사 뮤지컬 다녀오셨군요. 덕분에 잘 봤습니다 하시면서 또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도 생기셨네요. 9182님 감세든 증세든 세금은 공평하게 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7292님은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더라도 집값 완전히 올라버리면 다 힘 빠져버리는 거죠 라고 하셨고요. 3134님은 화물차 운전기사십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YTN 라디오 듣고 계시는데 우연히 음악만 듣다가 YTN 라디오 만나고 정말 고맙다 즐겁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감사합니다. 원마운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 외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